네, 이제 우리는 중개실무편으로 넘어왔습니다. 368페이지에 보시면 중개실무 총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우리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편,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 그리고 중개실무편, 이렇게 세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개실무편에서 일반적으로 한 15% 정도 내외, 그러니까 5문제, 6문제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최근에 출제의 경향은 출제되는 부분이 거의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중개실무가 무엇이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중개실무라고 하는데, 실무라는 말의 뜻이 뭐죠? 실제 업무죠. 실제 업무를 실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중개실무, 경찰반 시험에 수사실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실제 업무인데, 중개실무라고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접수받아서 한 건의 중개를 완성해가는 과정, 실제 중개 완성의 과정을 중개실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실무는 하나의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플로우의 과정을 중개실무의 과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중개실무의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접수받아서요. 중개 의뢰를 접수받아서 중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부터 중개실무의 과정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중개 의뢰를 접수받아 의뢰인과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청구권은 발생하여 존재하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법상 상인의 지위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중개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중개보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조건부의 권리이기 때문에 중개계약이 체결되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여 존재는 하지만 조건의 성취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을 중개실무의 과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의뢰 접수받아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두 번째는 중개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일정한 계획을 수립하고 중개활동을 하여야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일한 시행착오를 반복하거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개계획을 수립하면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는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및 거래 예정 가격을 산정하는 작업, 물건의 분석 작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조사 확인을 하고 분석하는 작업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과정이 중개 영업활동, 판매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을 했다면 이제 중개 활동을 통해서 거래 당사자를 소개할 것이고, 거래 당사자 사이에 거래 조건 교섭에 들어가서 클로징, 계약 체결을 시도하겠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해 토지 매매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상가 교환 계약 등과 같은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 거래 계약 체결로서 중개는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25조 1항, 25조 3항, 26조 1항 등에서 중개완성, 중개완성, 중개완성이라는 표현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나왔었는데,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완성이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해 거래 당사자 간의 부동산 거래 계약이 어떻게 되면? 체결되면 중개가 완성되는 거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체결된 부동산 거래 계약의 이행까지 종료시켜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도금 받아주고 잔금 치러주고 이삿날 잡아주고 등기 이전해주고 이런 건 안 한다는 거죠.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는 완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들에게 중개보수 받을 수가 있죠. 체결된 거래 계약이 이행 과정에서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고의나 과실이 원인이 아니었다면 계약은 깨졌어도 이미 중개는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복비, 중개보수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중개의뢰 접수받아 중개를 완성하여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1년의 이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과정을 중개실무의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중개실무라고 하는 단원에서 출제되는 문제를 보면 중개 완성이 되는 부동산 거래계약과 관련된 개별법적인 중개실무 부분들이 문제에서 또 집중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개별적 실무의 내용에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법령편 중개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를 할 때요,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라고 배우셨죠. 그리고 그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그렇고 이론이 그렇지, 현장 실무상 개업공인중개사가요, 임목이나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자주 중개합니까? 죽기 전에 임목 중개 한 번도 못 해보고 죽는 중개 없죠. 개업공인중개사가 태반이죠. 공장재단, 광업재단 보지도 못하고 죽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의 태반이에요. 규정은 그렇지만 현장 실무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 하면 99.9% 그 물건은 토지 아니면 건물입니다. 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현장 실무상 그렇게 빈번하게 중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는요, 그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매매, 교환, 임대차 외에도 이론상으로는, 규정상으로는, 그리고 판례상으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환매권도 알선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론상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했다면 권리득실 변경의 내용은 99.9% 둘 중에 하나예요. 매매 중개한 거 아니면 임대차 중개하는 거죠. 뭐 지상권 설정 중개하고 저당권 이전 중개하고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실무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 하면 토지 건물 매매 중개한 거 아니면 토지 건물 임대차 중개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매매도 임대차도 우리 민법 채권편이 규정하고 있는 15가지 전형계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민법에는 15가지의 계약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계약은 매매와 교환과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민법시험 범위는 채권 강론에서는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까지만 공부하시죠. 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이런 건 민법에서, 공인중개사 민법에서는 공부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매매, 교환, 임대차 중에서도요, 교환계약은 부동산 교환계약 체결해 보신 분이 있나요? 땅을 사보기도 했고 방을 새 들어가 보기도 했지만 부동산 교환계약은 그렇게 또 실무상 별로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토지 건물 매매 중개 아니면 임대차 중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매매도 임대차도 다 민법 채권편에 규정하고 있는 전형 계약들입니다. 그런데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요, 어떤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을 목적물 삼아서 타인에게 사용 수익해 하고 대가로서 차임을 받기로 하는 합의이기만 하면 민법의 임대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법자가 보니까 그 임대차의 목적이 주거용 건물이거나 상가 건물일 경우라면 아무래도 임대인인 건물주에 비해서 임차인인 세입자가 경제적 약자죠. 사회적 불평등 관계이기 때문에 민법의 임대차 계약 규정을 액면 그대로 적용하면 건물 임차인들이
권리 침해받을 위험성이 너무 크겠다라고 판단해서 민법에 특례를 두어서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 하나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우리가 줄여서 주임법, 상임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건 민사특별법이기 때문에 민법 및 민사특별법 1차 시험 과목에서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현장 실무상 임대차 중개는 주택 아니면 상가 임대차가 가장 빈번하기 때문에 중개 실무편에서도 매년 빠짐없이 주임법, 상임법은 꼬박꼬박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차, 2차 분산 출제되어서 그 느낌을 좀 덜 받으시는 거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제는 1차 민법 과목에서 적어도 두세 문제 나오죠. 근데 2차 중개실무편에서도 최소한 두 문제, 어떤 때는 세 문제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1, 2차 통상하면 매년 임차인 보호제도와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5문제에서 6문제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이 정도 출제 분량이면 공시법의 지적법 전체 출제 분량하고 맞먹는 정도 분량이 이 임차인 보호제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계약 체결로 중개가 완성된다고 했죠. 그런데 민법이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뭘 해야 효력 생긴다고? 등기를 해야 효력 발생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등기 신청 의무와 등기 신청 시 소유권 이전이 원인이 되는 계약일 경우에 계약서에 검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공시법 시간에도 공부하시지만 간혹 중개실무편에서도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등기제도가 공신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죠.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상의 소유 명의자는 그저 실제의 소유자로 추정될 뿐이죠.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외 기타 물건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도록 등기가 되어야 부동산 투기나 거래질서 문란을 예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실권리자 명의로 부동산이 등기될 수 있도록 하려면 실정법을 통해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처벌해야 되겠다 하는 입법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법이죠. 이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법은 부동산에 눈이 멀었다는 게 아니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민사특별법에 속하는 부분이어서 1차 민법 과목에서 공부하시죠. 근데 중개실무에서도 거의 매년 명의신탁 관계 관련 판례 등등에서 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엄밀하게는 중개실무하고는 구분이 됩니다만 공인중개사법 14조 2항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국세징수법 등의 공매와 관련해서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기억나시나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금 경공매 업무가 허용되었습니다. 그게 언제 허용되었냐면요. 아까 부동산거래신고제도 공부하셨잖아요. 부동산거래신고제도가 2005년 공인중개사법에 들어와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업법에 그런 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이 상당한 위기감으로 작용했다고요. 왜냐하면 이 제도가 자칫 잘못 정착되어서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땅을 팔거나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을 사면 실거래가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다. 뭐 이러면서 직거래 시장이 뭐 활성화된다든가 이러면 개업공인중개사 밥그릇 문제가 생길 수 있었죠. 그래서
2005년 부동산 중개업법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도입되려는 입법의 움직임을 보일 때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협회 등을 통해서 조직적 반발 움직임을 보였어요. 이거 너무 무겁고 부담되는 의무 우리한테 주는 거 아니냐. 근데 실거래가 확보를 목적으로는 이 제도가 빨리 도입되어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당근을 줘야 채찍도 휘둘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철저하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던 업무가 법원 경매 업무였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예전에는 민사집행법상의 법원 경매 업무는 변호사법상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업무였었습니다. 변호사 외에는 법원 경매들이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법무사들이 변호사가 점점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소송사건만 하는 게 아니라 비송사건, 공증 뭐 이런 것까지 막 해버려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법무사들이 아니 위에서 변호사들 치고 내려오고 밑에서 중개사들 치고 올라오고 우리 뭐 먹고 사느냐 이렇게 해서 막 반발을 하니까 법무사법을 개정해서 법무사한테도 경매 대리를 허용했거든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니까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를 달래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법을 개정하면서 법의 명칭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렇게 법을 개정을 했었던 겁니다. 2005년에. 원래는 이 법이 명칭이 뭐였었다고요? 그냥 간단하게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었던 법이잖아요. 근데 사실 2005년에 법의 제명을 개정한 것은요. 요 제도 집어넣으려고 개정한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그러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었던 법이니 굳이 이 제도를 부각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었다면 부동산 중개 및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그래도 됐었죠. 근데 왜 법의 명칭을 전체적으로 개정했냐면 이 앞부분의 명칭 개정은 입법자의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게 아니라 법의 적용 대상인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요구가 수용이 된 건데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그런 요구를 계속 했거든요. 우리도 전문 직업인이거든. 이 자격증 한두 달 공부했었던 거 아니거든. 근데 다른 전문 직업사들을 보니까요. 법의 명칭이 다 변호사법, 의사법, 약사법, 법무사법, 공인회계사법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도 전문 자격증이 있는데 왜 우리만 중개업법이냐? 우리도 전문 자격사 명칭을 쓰게 해달라. 그래서 안 그래도 무거운 의무를 부담시켜야 되는 판에 또 들어줄 건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번에 바꾸는 김에 전문 자격사 명칭을 법의 제명으로 넣읍시다. 그래서 넣을 걸 다 넣다가 보니까 법의 명칭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었었던 겁니다. 2005년에. 근데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이것도.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까다롭고 길다는 거죠. 다른 전문 직업사들을 보니까 근거법이요. 법의 명칭이 간단, 명료,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법 이렇게 되어 있지 의사의 업무, 수술, 치료 등에 관한 법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변호사법 이렇게 되어 있지 변호사의 업무 및 소송, 대리에 관한 법률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우리만 이렇게 지저분하냐? 그리고 그게 실거래가 목적을 바탕으로 도입되어서 중요하면 그거 하나 독립된 법률로 쓰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2014년에 법이 분리가 되면서 이제 지금의 공인중개사법과 별개의 또 하나의 법률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2005년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토지 건물 등의 매매가 중개 완성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의무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거든요. 시행되면서 그 대신 이 무거운 의무를 새롭게 하게 되니까 그전까지 금지하던 경매 풀어줄게.
그래서 2006년 1월 1일부터는 개업공인중개사가요,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증이 없어도 민사집행법상의 법원 부동산 경매 업무를 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증이 없어도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도 경매 절차에 개입을 해서 단순한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 업무뿐만 아니라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도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근데 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할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줄 아냐 묻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로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절차 문제가 고정적으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증이 없이 경매 대리를 하려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대법원 규칙의 등록의 요건, 등록의 절차, 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 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준수할 의무와 책임, 이런 것이 매년 또 고정적으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이 중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경매,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절차와 대법원 규칙상의 등록 절차와 관련한 부분에서 고정적으로 한 문제씩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두 문제, 한 문제 정도가 어떤 때는 부특법, 어떤 때는 실명법, 어떤 때는 조사 확인 실무, 그래서 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조사에 관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통산되는 문제들의 출제 비중을 보시면 최근의 출제 경향은 그렇고, 출제된 문제 중에 보면 중개계약에 관한 부분,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에 관한 부분, 중개완성 시 거래계약서 작성 실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를 중개실무 과정에서 거친다고 보셨죠? 근데 85년 1회 시험부터 작년 31회 시험까지 업무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한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걸 가지고는 객관식 문제 낼 게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중개활동 과정과 관련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마케팅 이론에서 가져온 몇 가지의 개념들이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출제된 문제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20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거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셔도 되고, 그래도 아주 안 나온 적은 없지는 않기 때문에 뭐 아이다의 원리나 셀링 포인트의 개념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고, 중개계약, 조사 확인, 중개완성 시 거래계약서 작성, 그리고 최근에 출제의 경향을 우리가 판단한다면 개별적 중개실무, 특히 주임법, 상임법, 민사집행법, 대법원 규칙, 이 부분에서 문제는 집중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중개계약에 대한 부분만 좀 살펴볼 건데요. 371페이지에 보시면 중개계약의 개념, 중개대상물의 수집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 중개계약이고요.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해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배우셨죠? 이미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중개계약편 우리가 봤었거든요. 근데 중개계약도 하나의 계약이에요. 그러면 계약을 구별하는 민법상의 구별 기준 중에 중개계약은 어떤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372페이지에 보시면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민법 이론상 계약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구별 이론이 있는데 그중에 부동산 중개 계약이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이거든요. 먼저 1번에 보면 무슨 계약이래요? 부동산 중개 계약은 민사 중개 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민사 중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 계약을 구별하는 구별 기준 속에서 중개 계약을 민사 중개 계약과 상사 중개 계약으로 구별하는 구별의 기준이 있는데 계약을 민사 중개, 상사 중개 구별할 때 부동산 중개는 어디에 속한다? 민사 중개 계약이지 상사 중개 계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상사 중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표현 그대로 상인들 간에 기본적인 상거래를 중개하는 계약을 상사 중개라고 합니다. 도매인과 소매인 사이의 상거래를 중개하고 이런 것을 상사 중개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행 상법에도 상법 6장이 중개라고 하는 장이 있어요. 그래서 상인 간의 기본적인 상거래를 중개하는 상사 중개는 상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법을. 그러면 민사 중개는 무엇이냐? 별도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상사 중개가 아닌 중개는 민사 중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거래를 중개하는 중개가 아닌 중개는 민사 중개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녀 총각 소개해서 혼인하게 해주는 업체들이 있죠. 뭐더라? 결혼의 듀오인가? 그런 거 신문 광고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 혼인 중매하는 것도 하나의 인적인 중개인데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장사하는 거 아니죠. 상행위가 아니에요. 그 민사 중개라고요. 그 다음에 직업 소개하는 거, 직장을 구하고 사람을 뽑는 거는 상행위가 아니죠. 또 금전 소비대차 알선하는 거, 이런 것들이 민사 중개인데 부동산 중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식선에서 말하면 땅 팔고 집 사고 방세 들어가는 거 소개하는 게 부동산 중개잖아요. 근데 땅을 팔거나 집을 사거나 방을 세 들어가는 게 장사가 아닙니다. 상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는 민사 중개 계약에 속한다. 근데 유의하실 것은 부동산 중개 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은 민사 중개 계약인데요. 중개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 지위는 상법상 상인의 지위는 인정이 된다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왜 중개를 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은 상법상 상인의 지위가 인정되어도 중개계약 자체는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사중개계약에 속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개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라고 하는 말 나오죠. 낙성 계약이고 불요식 계약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낙성 계약의 반대말이 뭐죠? 요물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계약을 낙성계약, 요물계약 구별할 때 부동산 중개계약은 낙성계약에 속한다. 낙성계약이란 단순히 청약과 승낙의 합의만으로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낙성계약이죠. 민법에 규정된 계약 중에 공인중개사 시험법은 아니지만 현상광고 같은 계약은 요물계약입니다. 그러나 중개계약은 낙성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불요식의 반대말은 뭘까요? 쉬운데. 요식이죠. 근데 요식이라는 말의 뜻이 뭐겠어요? 요구되는 방식, 그 뜻이겠죠. 근데 법에서 말하는 요식행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정하게 요구되는 방식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일정하게 요구되는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요식행위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민법에서 말하는 법률혼 관계 있죠. 법률혼 관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혼인신고가 있어야 됩니다. 혼인신고가 있어야만 법률혼 관계가 성립되지, 혼인신고가 없었다면요, 아무리 많은 하객이 있는 가운데 아무리 훌륭한 주례 선생이 성혼서 논문을 낭독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혼이죠. 법률혼 관계 인정 안 되죠. 그런 걸 요식행위라고 하거든요. 근데 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합의만 있다면 효과가 발생하되 구두상의 합의든 서면상의 합의든 방법에
관계없이 효력 발생하기 때문에 불요식계약에 속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중개계약은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에 속한다. 자, 이건 더 쉽네요. 유상계약의 반대말이 뭐죠? 네, 무상계약이죠. 중개계약이 유상계약, 무상계약 구분할 때 중개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왜냐하면 이미 설명드렸는데 부동산 중개계약 자체는 민사중개계약이지만 그 중개계약의 당사자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돈 벌려고 중개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계약은 약정이 없어도 유상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미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순간 중개보수 청구권은 어떻게 해요? 발생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심지어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보수 지불 시기나 금액을 합의하지 않고 중개계약을 체결했어도 중개계약은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이미 중개보수 청구권은 발생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판례에 따르면 중개계약 체결 시 보수 지불 여부에 대한 복비 지불 여부에 대한 합의조차 없이 중개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중개계약 자체는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중개보수 청구권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중개사무소에 가서 내가 이러저러한 땅을 하나 한 필지 사고 싶은데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보통 이렇게 의뢰하지. 내가 어떤 땅을 사게 해 주시면 그때 내가 복비 얼마 드릴게요. 이렇게 말 안 하죠. 보통 중개사무소 가서 나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샀는데 집 얼마에 내놓게 아저씨. 그러지. 이 집을 얼마에 팔 수 있게 해주시면 내가 그때 복비 얼마 드립니다. 이렇게 말 안 하죠. 보통 중개계약 체결할 때 보수 지불 시기나 금액은 물론이고 보수 지불 여부에 대한 합의도 없이 중개계약 체결한다고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아파트 매도 의뢰를 해서 중개계약 체결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자를 찾아 소개해서 매매계약 체결케 해줬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확인설명서 작성해서 보증관계증서 사본 첨부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지금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요. 거래금액 기준으로 시도조례 요율 적용하니까 복비가 얼마 나왔네요. 이렇게 보수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파트 매도 의뢰했었던 자가 깜짝 놀라는 척을 하면서 이게 돈 받고 하는 거였어요? 나 그런 거 몰랐었는데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나한테? 이렇게 말해도 복비 줘야 된다는 거죠. 계약 자체가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쌍무계약의 반대말은 뭐예요? 네, 편무계약이죠. 계약을 쌍무계약, 편무계약, 민법이 구별하는 기준은 계약 당사자 간의 상호 대가적 채무관계가 발생하는 계약을 쌍무계약, 그렇지 않은 계약을 편무계약이라고 하죠. 우리가 민법에서 공부하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다 계약 당사자 간의 상호 대가적 채무관계 발생하죠. 쌍무계약입니다. 그러나 증여도 계약이지만 증여는 계약 당사자 간의 상호 대가적 채무관계가 원칙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죠. 이런 계약을 편무계약이라고 하는데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분할 때 중개계약은 어디에 속한다? 쌍무계약에 속한다는 거죠. 중개계약이 체결되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상호 간에는 상호 교차하는 권리와 의무 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양자택일의 관점에서요, 중개계약이 쌍무계약이냐 편무계약이냐라고 물으면 어디에 속한다고요? 쌍무계약에 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판례는 쌍무계약이기는 한데 편무계약적 성격도 매우 강한 쌍무계약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쌍무는 쌍무인데 판례는 조건부 쌍무계약이다. 혹은 편무계약적 요소가 가미된 쌍무계약이다라고 판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쌍무냐 편무냐라고 물었다면 양자택일의 관점에서 물었다면 뭐라고요? 예, 그때는 쌍무계약에 속한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유교동란이 있고 나서 저기 지리산 일원에 그 빨치산 있었잖아요. 아주 혼란기였었죠, 그때. 그 당시에는 그 빨치산 기슭에서 그 뭐 임업이나 농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무슨 소설에서 제가 본 얘기인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후라시였대요, 후라시. 왜냐하면 이 뭐 하루는 태극기 올라갔다가 하루는 인공기 올라갔다가 막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뭐 대한민국 천하였다가 인민공화국 천하였다가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자고 있는데 밤에 방문을 군합발로 뻥 차고 들어온다는 거죠. 캄캄한 방에. 그리고 후라시를 탁 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부시니까 군복이 안 보이잖아요. 탁 킨 상태에서 묻는다는 거죠. 어디를 지지하냐고. 조선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냐 대한민국이냐 그러면 눈이 부시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찍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런데 국군인데 대한민국입니다 했으면 사는 거고 국군인데 인민공화국입니다 하면 그날 죽는 거고 그래서 후라시가 가장 뭐 무서웠었다 그러는데 부동산 중개계약에 후라시를 탁 키고 쌍무야 편무야 이렇게 부르면 그러면 쌍무로 가야 된다는 거죠. 계약 당사자 간의 상호 대가적 채무 관계가 발생하니까.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보시면 위임 유사의 비전형 계약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위임과 유사한 비전형 계약이다. 비전형 계약이다. 자, 비전형 계약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전형 계약이거든요. 근데 전형 계약을 다른 말로 유명 계약이라고 해요. 그럼 비전형 계약은 다른 말로 무명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전형 계약과 비전형 계약, 유명 계약과 무명 계약으로 구별하는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계약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 계약의 종류가 모두 몇 가지가 있는지는 민법 교수님도 몰라요. 왜요?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잖아요. 계약 자유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뿐만 아니라 방식의 자유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이 모두 몇 가지라고는 누구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계약 중에서 우리 민법이 채권편에 규정하고 있는 계약은 몇 가지예요? 15가지입니다. 그 민법이 채권편에 규정하고 있는 15가지 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고용, 도급, 위임, 종신정기금, 위임치 이런 것을 전형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민법에 15가지 계약이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계약은 그 15가지의 계약 중 하나의 방식으로만 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죠. 강의 왜 하고 있을까요? 학원과 강의 계약을 체결해서 강의를 하는 거죠. 강의 계약, 민법에 없는 계약입니다. 그런 계약 민법에 없어요. 이거 누가 썼어요? 제가 썼거든요. 제가 썼는데 이거 제가 무슨 계약으로 체결했겠어요? 네, 출판사하고 출판 계약으로 체결했어요. 민법에 출판 계약? 그런 계약 없습니다. 민법에 없는 계약입니다. 제가 이거 완성본 택배로 받았거든요. 그 운송계약으로 받았죠. 운송계약 민법에 없는 계약입니다. 근데 민법에 없다고 해서 다 생소한 계약들이 지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두 건 보험 안 드신 분 안 계시잖아요. 보험계약 민법에 없어요. 민법에 없는 계약입니다. 민법에 없는 계약을 일컬어 뭐라고 한다? 비전형 계약, 무명 계약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 채권편의 15가지 계약 중에는요. 중개계약이라는 계약이 없어요. 민법에. 그래서 중개계약은 비전형 계약, 무명 계약이라는 거죠. 그런데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형 계약 중에서 위임 계약과 유사하다는 거죠. 유사하다. 비스무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에서요. 민법에 위임이라는 계약이 15가지 계약 중에 하나로 있다 그랬죠. 근데 민법상 위임 계약에서 위임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를 수임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법원 판례가 보니까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계약관계에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고 있는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가 가만히 보니까 민법상 위임계약에서 위임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과 비스무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개계약은 위임과 유사한 비전형 계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배웠는데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는데도 원래는 민법 681조가 위임계약에서 위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임인이 준수하라고 민법이 규정한 의무인데 이걸 판례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었죠? 기억나시나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들어보신 적 있죠? 기본 윤리 할 때 했었어요. 이거 이제 3월에 또 할 건데 이 선관주의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에 없는 말입니다. 판례가 중개계약이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는 이유 때문에 민법이 수임인에게 규정한 의무를 판례가 인정하는 의무라는 거죠. 그 외에도 중개계약은 체결되면 중개 완성 때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적 계약이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이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자유로운 합의로 발생해서 임의계약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혼합계약의 성질을 지닌다 그랬는데 혼합계약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중개계약이 혼합계약이다라고 하는 말은 일단은요.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계약이기 때문에 무슨 계약이라고요? 비전형 계약이에요. 그런데 타인의 사무 처리를 보조한다는 점에서 보면 민법상 무슨 계약과 비스무리하다고? 위임계약과 비스무리하다 그랬죠. 그러나 중개계약이 위임계약과 닮았다는 말은 맞지만 위임계약과만 닮은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사무 처리를 보조한다는 점에서는 위임계약과 닮아 있기도 한데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활동을 통해 거래계약 체결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의뢰인에게 뭐 받아요? 중개보수, 복비 받죠.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마치 민법상 무슨 계약하고 비슷해요? 아니,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다는 점에서 상당한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그 보수를 지급받는 고용계약하고도 좀 닮았네요. 그러나 그 점은 고용계약과 닮았어요. 근데 고용계약은요,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면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달 근무했으면 일을 잘했든 못했든 월급 주는 거죠. 근데 중개계약은요, 아무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 체결되지 못하면 의뢰인에게 복비는 10원도 못 받는 겁니다. 일의 완성이 있어야만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점은 중개계약이 고용계약과 비슷하지만 또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요, 일의 완성이 있어야 보수를 지급받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개계약은 민법상 전형계약 중에 아까 얘기하신 도급계약하고 비슷합니다. 도급계약하고. 그런데 도급계약에서는요, 도급인과 수급인 상호 간에 일의 완성의 의무가 있죠. 급부 수령의 의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5층짜리 건물 신축과 관련해 건설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제 건설사는 5층짜리 건물을 준공 완료해 줄 의무가 있는 거죠. 한 2, 3층 올리다 말고 안 할랍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건물이 준공 완료되면 공사대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런데 중개계약은 그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도 의뢰를 접수받았으면 매도인이 요구하는 가격에 그 아파트를 팔아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못 팔아주면 복비 안 받으면 되지. 꼭 팔아줘야 될 의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의 완성 의무도 없고 급부의 수령 의무도 없다는 점에서 또 도급계약과 비슷할 뿐이지 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을 위해서 중개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는 민법상 대리라고 하는 제도하고 닮았어요. 대리인도 본인을 위해서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A라고 하는 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일동의 건물을 매도하고자 개업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A가 B라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건물의 매도 의뢰를 해서 B개업공인중개사가 C라고 하는 매수 의사를 보이는 자를 찾아 B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A와 C 간에 건물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중개가 완성되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B씨가 매매계약서 작성해줘야죠. 매매계약서에 제일 먼저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을 기재해야죠.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써줍니다. 매도인 누구예요? A예요. 매수인은 누구예요? 매수인은 C인 거죠. A와 C가 매매계약 체결하는 걸 B가 알선한 거죠. 자, 근데 이번에는 A라고 하는 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일동의 건물을 매도하려고 해요. 집을 팔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A가 이른바 숙권행위를 통해 B라고 하는 자에게 자기 소유 건물을 매도할 권한을 위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B라고 하는 자를 우리가 민법에서 뭐라 그래요? 대리인이라고 하고 A를 본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A로부터 건물의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B가 상대방인 C와 건물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그 효과가 본인인 A에게 귀속되는 것을 민법에서 뭐라고 하죠?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약서가 작성이 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될 것인데요. 매수인은 누구죠? C가 매수인이죠. 매도인은 누구예요? 예? 자, 매도인.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누가 C와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예? C하고 매매 계약 체결을 누가 줄거져 있잖아요. 누구? C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누구예요? B잖아요. B하고 C가 만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근데 그 효과는 A와 계약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매도인은 누구예요? A예요? B예요? 매도인은 A의 대리인 B라고 기재하게 되겠죠. 현명주의에서. 그래서 법률 행위는 C, B 간에 이루어졌는데 그 효과가 A, C 간에 발생하는 게 대리라고 하는 제도죠.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그러면 대리인 B는 본인인 A를 위하여 대리인 B 자신이 상대방과 뭘 해요? 법률 행위를 합니다.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대리인 자신이 상대방과 법률 행위를 해서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매매 계약은 여기선 누가 체결한 거라고요? A와 C가 체결한 것이고, 단지 B는 A와 C가 이러한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법률 행위가 성사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조력하는 사실 행위만 했을 뿐입니다. 즉 법률 행위를 통해서 본인을 보조하는 대리인과는 달리 사실 행위를 통해서 의뢰인이 법률 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역할만 한다는 점에서 대리와 비스승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계약은 일단 민법에 전형되지 않은 비전형 계약이에요. 근데 부동산 중개계약을 가만히 보니까요, 민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민법의 위임계약과 많이 닮았죠. 근데 어떤 각도에서 보면 도급하고도 좀 비슷한 점이 있는데 고용하고도 얼추 닮은 듯 하더니 위임하고도 슬쩍 비슷한 점도 있고 대리하고도 또 유사한 점도 있더라. 그러니까 짬뽕이라는 거죠.
혼혈, 취기. 그래서 중개계약은 혼합계약이라고 하는데 중개계약의 법적 성격을 민법에서 배우시는 제 개념과 비교하는 형태도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는 시험 문제 지문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살펴보신 것입니다. 중개계약의 개념과 법적 성질에 대한 문제 보셨고요. 이제 후반에 개별적 중개실무 부분들 다음 주에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